칠순 생일에 며느리가 50만 원짜리 귀한 약주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제 건강 때문에 마실 수 없어 아픈 사돈어른께 보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사돈이 쓰러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첫마디는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제 손으로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칠순 생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칠순이면 큰 잔치를 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낡은 한옥에서 저 혼자 지낸 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집은 남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마당에 저 늙은 복숭아 나무도 남편이 심은 거고 매일 아침 제가 윤을 내는 저 대청마루도 남편과 함께 니스치를 했었죠. 집안 가득 남편의 추억이 배어 있는데 정작 잔치를 함께할 사람은 곁에 없으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어요. 창호지 문을 열자 서늘한 가을 공기와 함께 북악산의 능선이 묵묵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참 변함없는 산이에요. 제 인생은 이렇게나 많이 변했는데 말이죠. 예전 생일이면 이 넓은 집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남편의 호탕한 웃음소리, 아들 민준이가 친구들을 데려와 떠드는 소리, 이웃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나누던 정겨운 대화 소리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해요. 가끔씩 들리는 건 제 발소리와 삐걱이는 마루 소리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바깥 세상에 분주하고 서늘한 공기가 집 안으로 훅 밀려드는 것 같았어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든 민준이와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지아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였죠. 제 며느리 지아는 참 세련된 아이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꾸미고 다니죠. 원래는 약사가 되려고 공부했다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은 무슨 온라인 마케팅 프리랜서인가 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게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물어봐도 그냥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고만 하니까요. 우리 사이에는 늘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살갑게 다가가려 해도 지아는 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일 얘기로 바빴거든요. 거실에 마주 앉아 촛불을 끄고 어색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넓은 공간에 우리 셋의 목소리만 맴도는 게 참 낯설었어요. 아들 내외는 마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듯 서둘러 케이크를 자르고 제 몫을 접시에 담아주었죠. 빨리 이 의무적인 시간을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괜찮다고 바쁘면 어서 가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1년에 한 번뿐인 날인데 야박하게 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지아가 옆에 놓아두었던 커다란 쇼핑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두꺼운 나무 상자였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관절염에 좋으시다고 해서 큰맘 먹고 준비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커다란 유리병에 담긴 귀한 인삼 약주가 들어있었어요. 척 보기에도 아주 비싼 물건이었죠. 지아는 마치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술의 효능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온라인 상점에서 50만 원도 넘게 주고 산 거라면서 요즘은 이런 걸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더군요. 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에서는 씁쓸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요. 그 아이는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은 제게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고혈압에 심장도 약해서 절대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특히 약주는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모처럼 신경 써서 사온 며느리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고맙다 아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지아는 제 대답에 만족했는지 그제야 표정이 조금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값비싼 선물로 자식된 도리를 다했다는 듯 후련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들에게 제 생일은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날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숙제 같은 거였나 봐요. 아들 내외는 그 후로 30분도 채 안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가 있다, 약속이 있다는 뻔한 핑계를 대면서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다시 혼자 남았어요.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케이크 조각과 며느리가 주고 간 묵직한 약주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약주병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제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물건이 마치 우리 사이에 멀고 먼 거리를 증명하는 기념비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약주병을 침실 구석에 있는 자개장 안에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했고 제 일상도 똑같이 반복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자개장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인 약주병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걸 어쩌나 버릴 수도 없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사돈어른이신 이진석 씨였죠. 몇 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가족 모임에서 뵈었을 때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고생이 심하다고 하소연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무릎이 쑤셔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었죠. 혼자 계신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어쩐지 저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던 분이에요. 그래, 사돈어른께 드리면 되겠구나. 저한테는 그림의 떡이지만 사돈어른께는 정말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무심했던 선물이 제 손을 거쳐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저는 바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주말에 장인어른 댁에 들러 약주를 좀 전해드리라고 부탁했죠. 민준이는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장인어른께서도 좋아하실 거예요. 라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주 일요일 오후 민준이는 약주 상자를 챙겨 집을 나섰어요. 저는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이제야 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아 후련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10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려던 참인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죠.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 했어요. 이진석 씨, 제 사돈어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실려왔다는 거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울리는 기계음과 다급한 발소리,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죠. 한참을 헤맨 끝에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돈어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정신없이 달려온 의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급성 간부전과 심부전입니다. 원인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초 같은 것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중독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의 말을 되뇌는 순간 제 머릿속을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오후 아들 녀석이 사돈댁에 가져다 드린 바로 그 인삼 약주병. 제가 선의로 보냈던 그 선물이 지금 사돈어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독이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맞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끔찍한 혼란과 공포가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응급실 복도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죠.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선의로 보낸 선물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사돈어른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은 아직 멀었고 저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공중전화로 향했어요.
이 끔찍한 소식을 아들 내외에게 알려야 했으니까요. 제 스마트폰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돌처럼 느껴졌어요. 익숙한 아들 녀석의 번호를 누르고 한참 동안 이어지는 신호음을 들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돈어른이 쓰러지셨다고,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원인이 약초 중독인 것 같다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 옆에 있던 며느리 지아의 목소리였죠. 어머니가 마셨어요. 그건 분명 지아의 목소리였어요.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은 딸의 첫 반응이 왜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걸까요? 민준이가 당황해서 아니, 장인어른께서 라고 대답하는 순간 지아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왜 아빠가 마셔요? 왜, 그게 아니지. 그 혼잣말은 제 귀에 천둥 소리처럼 밝혔어요. 그건 안도나 걱정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나오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칠순 잔칫날의 어색한 분위기, 제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굳이 비싼 약주를 선물한 며느리, 그리고 지금 이 비정상적인 반응까지. 끔찍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새벽의 서울거리는 낯설고 차갑기만 했죠. 제 마음속에서는 설마, 아니겠지. 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 생각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돼야 하는 생각이 쉴 새 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가회동 집의 삐걱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주는 안도감 대신 스산한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저는 홀린 듯이 침실 자개장으로 다가가 며칠 전 넣어두었던 그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묵직한 상자를 여니 아직 반 이상 남아있는 약주가 어두운 빛을 띠며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죠. 저는 상자를 통째로 들고 와 대청마루에 내려놓고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어요.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비단 천이 깔려 있었죠. 저는 손끝으로 천을 조심스럽게 더듬었어요. 그러다 문득 상자 바닥 모서리 부분에 천이 살짝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손톱으로 천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그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한지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을 뻗어 그 주머니를 집어드는데 손가락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주머니는 아주 가벼웠고 안에는 무언가 가루 같은 것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주머니를 코에 가져다 대자 역한 흙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고 쌉쌀한 향이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범죄였죠. 그리고 그 범인은 제 며느리 지아였어요. 그 아이는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제가 마셨어야 할 독이 든 술을 하필이면 자기 아버지가 마셔버린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선택한 여자, 내 가족의 일원이 된 그 아이가 저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에 퍼져나갔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증거로요? 며느리의 이상한 말 한마디와 정체불명의 가루가 조금 남은 이 작은 주머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쩌면 그 아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약주에 원래 들어있던 거라고 발뺌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미친 노망난 시어머니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지원 교수님. 30년도 더 된 인연이었죠. 남편의 대학 동창이자 제가 몸이 아플 때마다 도움을 주셨던 분. 지금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명예교수로 계셨어요. 그분이라면 이 정체불명의 가루와 약주의 비밀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조용하고 확실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병원에 다시 가서 사돈어른이 마시다 남긴 술잔을 몰래 챙겼어요. 그리고 문제의 약주병과 한지 주머니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죠. 다음 날 저는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로 향했어요. 수많은 젊은 학생들 사이를 가로질러 한의학관 건물로 들어서는데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박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 하는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수님은 여전하셨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주셨죠. 하지만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시고는 금세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술잔과 한지 주머니를 들어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셨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일단 정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저는 교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연구실을 나섰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해볼까 망설이기도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아들의 목소리가 두려웠어요. 내 아들이 혹시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설령 몰랐다 해도 자기 아내의 편을 들지 않을까? 끔찍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어요.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딴 섬에 버려진 기분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람이라면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텐데요. 저는 텅 빈 집 안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3일을 보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심뿐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애타게 기다리던 박지원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부인,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사돈어른이 마신 술과 한지, 주머니에서 나온 가루, 모두에서 오두, 우털,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투구꽃의 뿌리인 오두는 옛날 사약에도 쓰였을 만큼 맹독성을 가진 식물이죠. 물론 약재로도 쓰이지만 그때는 몇 날 며칠을 법제, 밭제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독성을 제거해야만 해요.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오두는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독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성 오두였어요. 더 끔찍한 것은 그 양이었죠. 교수님 말씀으로는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술에 교묘하게 희석되어 있었다고 해요. 인삼의 짙은 향과 알코올이 오두 특유의 쓴맛과 향을 감쪽같이 가려주었을 거라고요. 교수님은 덧붙였어요. 이건 절대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명확한 사리를 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일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끔찍한 의심이 아니길 바랐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차가운 과학적 사실로 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지아, 그 아이는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던 거죠. 제 고혈압과 약한 심장을 알고 정확히 저를 겨냥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민준이에게 알려야 했어요. 내 아들은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야만 했죠. 그리고 어쩌면 제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내 아들은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곧장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죠. 그들의 아파트는 제가 사는 낡은 한옥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차가운 대리석 로비를 지나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 최신식 아파트. 하지만 그 화려하고 번쩍이는 공간,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죠. 저는 그날 그 집에서 민준이와 지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아마 민준이가 먼저 아내를 추궁했겠죠.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제정신이 아닌 아내의 모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을 테니까요. 아마 민준이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지아에게 물었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왜 쓰러졌는지, 그 약주가 대체 무엇인지. 지아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겠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백화점에서 산 선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날 아침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아내의 섬뜩한 혼잣말. 왜 아빠가 마셔요? 그 말이 민준이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결국 지아는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모든 것을 실토했겠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울부짖었을 거예요. 온라인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해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이야기. 매일같이 집요하게 걸려오는 사채업자의 비톡촉 전화에 시달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인 제 재산을 노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요. 아마 지아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정말이야, 여보. 그냥 어머니만 잠시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사이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것뿐이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뻔뻔한 변명이었겠죠. 하지만 그 눈물은 제 아들 민준이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예요. 절망에 빠져 있던 지아는 이내 태도를 바꾸어 민준이에게 매달렸을 거예요. 당신이 날 도와줘야 해. 이대로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민서는 어떡해. 우리 가정은 그걸로 끝이야. 그래요, 가정과 아이. 그건 제 아들이 가장 지키고 싶어 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체면, 남들에게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유능한 아들로 보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지아는 민준이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었을 거예요. 사고였어. 아버지는 그냥 운이 없으셨던 거야. 우리가 입만 다물면 이건 그냥 불행한 사고일 뿐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제발. 응. 제 아들 민준이는 갈등했을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알려졌을 때 무너져 내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결국 제 아들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비겁한 길을요. 그의 침묵은 저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칼날이 되었을 거예요. 제가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여러 번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이상했어요. 분명 집안에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민준아, 지아야, 엄마 왔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의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죠. 방 한가운데 놓인 책상 위 며느리의 노트북이 활짝 펼쳐져 있었어요. 화면에는 메모장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는 빼곡하게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화면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죠. 오두 독성 양구, 생오두, 법제하지 않을 시 맹독성, 심장병, 고혈압 환자에게는 소량도 치명적일 수 있음. 치사량, 성인 남성 기준 5, xxg, 인삼, 대추 등과 혼합 시 특유의 쓴맛과 향 중화 가능. 온라인 약재상에서 미용 연구용으로 구매 시 추적 어려움.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계획서였어요. 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완벽하게 해칠 수 있는지, 심지어 어떻게 증거를 숨길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평소에는 전화나 문자 외에는 거의 쓰지 않던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그 차가운 기계가 제게 유일한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카메라 앱을 실행했어요. 초점을 맞추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찰칵, 찰칵. 저는 화면에 떠 있는 모든 글자들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제 휴대폰 안에 담았어요. 증거를 모두 찍고 난 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아들의 배신으로 인한 절망감, 며느리의 악랄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차가운 결단력.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목숨을 노린 끔찍한 범죄였으니까요. 아들 내외의 집을 나선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슬픔과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냉정한 결심만이 남았죠.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 안에는 며느리의 악랄한 계획과 아들의 비겁한 동조가 선명한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 정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나 봐요. 어미로서의 미련이었을까요? 아니면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을까요? 저는 며느리 지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 기회를요. 만약 그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어쩌면 이 끔찍한 비극을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고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이틀 후 저는 다시 대치동의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일부러 아들 민준이가 회사에 있을 시간을 골랐어요. 지아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문틈으로 저를 본 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며칠 사이 퀭해진 눈이 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맞은편에 굳어있는 지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아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이라도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아버지와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내가 경찰에 정상 참작을 요청해 보겠다. 그건 제 마지막 진심이었어요. 어미로서, 시어머니로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온정이었죠. 하지만 제 앞에 앉아있는 며느리는 제가 알던 그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지아의 얼굴에서 겁에 질린 기색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냉소와 뻔뻔함이 들어찼죠. 그 아이는 피식 웃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뭘 말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어요. 지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꾸하더군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님 일은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 약주는 유명 백화점에서 산 거고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제조사에 책임을 물어야죠.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정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아이는 반성은커녕 모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죠. 어머니,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요. 혹시 망령이라도 드신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어머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법원에 정신감정도 정식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요. 무고죄, 정신감정.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어요.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몰아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 악랄함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제가 내밀었던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죠. 제가 분노로 입술을 깨물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민준이가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저와 지하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공기를 느꼈는지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꺼내 며느리의 노트북 화면을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민준아, 이걸 보고도 내 아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니? 이건 명백한 살인 계획이야. 민준이는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어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지아가 그냥 인터넷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절대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환멸,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은 진실을 보고도 그것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의 끔찍한 범죄를 오해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는 제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으려는 듯 손을 뻗더니 이내 방향을 틀어 아내의 노트북으로 달려갔어요. 증거를 제 눈앞에서 직접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안 돼, 라고 소리치며 앞을 가로막자 민준이는 저를 거칠게 밀쳐냈어요.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요. 아들의 손에 밀려 몇 걸음 뒤로 비틀거리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저를 밀어낸 아들의 눈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대신 짜증과 원망만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범죄자의 남편, 그리고 공범이었죠.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우리 모자 관계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가 무언가 허전한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 며느리의 선물 상자에서 발견했던 그 작은 한지 주머니, 분명히 이곳에 넣어두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온 집안을 다 뒤졌지만 주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제 눈에 현관문에 낡은 자물쇠가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열쇠 구멍 주변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긁힌 자국이 나 있었어요. 외부 침입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문은 부서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비 열쇠. 제가 민준이에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맡겨두었던 그 예비 열쇠가 떠올랐어요. 제 아들이 자기 아내의 범죄 증거를 훔치기 위해 제 집에 몰래 들어왔다 간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단순히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공포는 현실이 되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려는데 현관문 아래 틈으로 무언가 쓱 밀려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얀 봉투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죠.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이 한옥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멀리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어둡고 스산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메모지에는 피처럼 붉은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을 넘지 마시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들은 저를 침묵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제가 누른 번호는 아들의 번호가 아니었어요. 경찰서 번호였죠. 제 마지막 미련과 희망은 저 붉은 글씨와 함께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법의 심판뿐이었어요. 그 붉은 글씨를 본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수사 과정이 지나고 마침내 재판날이 밝았어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차갑고 거대한 건물 앞에 서니 정말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제 평생 법원 문턱 한번 넘어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내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하기 위해 이곳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법정 안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압적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딱딱한 나무 의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판사석까지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아를 보았어요. 지아는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계속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죠. 제 아들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가슴 한 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지만 저는 애써 시선을 돌렸어요. 이제 와서 동정심을 가질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증인석에 설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증인석으로 걸어 나갔어요. 판사 앞에 서서 선서를 하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또박또박 제 이름을 말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어요. 검사의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머릿속에서 수백, 수천 번을 되뇌었던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칠순 잔칫날, 며느리가 건넸던 약주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 응급실에서 들었던 섬뜩한 혼잣말, 선물 상자 바닥에 숨겨져 있던 한지 주머니, 그리고 박지원 교수님에게 의뢰해 알아낸 치사량의 오두 성분까지 제 이야기는 막힘없이 흘러나왔어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있었던 사실들을 건조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제 스마트폰에 담겨 있던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며느리의 노트북 화면에 떠 있던 그 끔찍한 살인 계획서.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그 사진이 확대되어 나타나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심장병 환자에게 치명적, 추적 어려움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제 눈을 다시 한번 찔렀죠. 저는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지아는 스크린을 외면한 채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 있더군요. 제 증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지아의 변호인이 저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죠.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마치 저를 위하는 척하며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아드님 부부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로 갈등이 깊었다고 하던데요. 그는 제가 마치 돈 때문에 며느리를 모함하는 악독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어요. 제가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꾸몄다는 식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이 있는데도 그는 저를 아들의 돈이나 탐내는 파렴치한 노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방청석의 시선이 제게 따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돈을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인은 집요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폭언을 일삼고 가혹한 시집살이를 시켰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죠. 지아는 그 말에 맞춰 때때로 눈물을 훔치는 연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그 모든 거짓말들을 냉정한 표정으로 받아치고 있을 때 법정의 뒷문이 열리고
다음 증인이 들어섰어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들어오는 그 사람은 바로 제 사돈어른 이진석 씨였어요. 몇 달간의 치료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독의 후유증으로 그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죠. 헬쑥해진 얼굴로 증인석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피고인석에 앉은 제 딸을 바라보았어요. 지아야. 사돈어른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 안에 낮게 울려 퍼졌어요. 네가 어떻게 아비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 딸이지만 저 아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 딸입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증언에 방청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모든 시선이 며느리 지아에게로 쏠렸어요. 궁지에 몰린 지아는 그 순간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제게 똑똑히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 민준이의 팔을 붙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메모도 남편이 강제로 쓰게 한 거라고요. 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자신을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둔갑시키려 하다니. 지아는 울부짖었어요. 민준이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렀으며 이번 일도 모두 민준이가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꾸민 일이라고, 자신은 협박에 못 이겨 따랐을 뿐이라고요. 법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아의 변호인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제 아들 민준이였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배신감과 환멸, 그리고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죠.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배신하고 범죄를 은폐하는 비겁한 길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건 바로 제 아들 민준이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을 거예요. 민준이는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판사를 향해, 방청석을 향해, 그리고 저를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죠.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아내가 빚 때문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 아내의 범죄를 덮어주기로 결심했던 비겁한 자신의 모습까지. 그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괴물이에요. 어머니와 아내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잃을까봐 너무 두려워서 제가 비겁했습니다. 민준이는 결국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피고인석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는 제 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자백은 재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검사는 지아가 온라인으로 오두를 구매한 기록과 독살 방법 등을 검색했던 인터넷 기록을 복원한 자료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어요.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흔적들은 그들의 거짓말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죠. 정의의 저울은 마침내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어요. 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것은 승리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패배한 끔찍한 비극의 끝일 뿐이었죠. 최종 선고가 있던 날,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죠. 며느리 이지아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제 아들 민준이는 범죄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탕탕탕,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음을 실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잿더미만 남은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듯한 허망함만이 가득했죠. 그 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교도소에 수감된 지아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를 통해 계속 항소를 준비하며 모든 것이 약을 잘못 만든 제조사 과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심지어 아들 민준이가 찾아간 이혼 서류 협의 자리에서도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그걸로 끝이야라는 민준이의 말에 당신이 나를 배신했다며 악을 썼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는 끝까지 괴물인 채로 남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민준이는 제게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채운 편지에는 후회와 용서를 구하는 말들이 절절하게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를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용서는 법의 목도 제 목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자신의 몫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가회동의 한옥을 팔기로 한 거예요. 남편과의 행복한 추억과 아들 내외의 끔찍한 배신이 함께 깃든 그 집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재산의 일부는 저처럼 범죄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남은 돈을 챙겨 저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죠. 제가 새로 정착한 곳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연활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평생을 서울 토박이로 살았던 제게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었죠. 비릿한 바다 내음과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투박하지만 정겨운 사투리까지. 저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언덕 위에 낡은 집을 하나 구해 조용히 제 삶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늙은 저를 신기하게 또 조금은 경계하며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어요. 매일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며 밤새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들을 주웠죠. 해녀들이 물질 나가는 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하고 포구에서 멸치를 터는 어부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집게를 들고 해변을 걷고 있는데 마을 어촌 계장님이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할매, 와 이리 매일같이 고생을 하시는겨? 저는 그저 웃으며 바다가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제 사연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저를 조용한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바라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제 삶은 기장 앞바다의 파도 소리처럼 단조롭지만 평온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노인정에 갔다가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외지에서 온 듯한 번지르르한 남자가 흰 가운을 입고 노인들 앞에서 만병통치약이라며 출처불명의 약 상자를 잔뜩 늘어놓고 있었어요. 의사를 사칭한 사기꾼이었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허리가 싹 낫는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그의 현란한 말솜씨에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 눈에 한 젊은 여인이 들어왔어요. 마을에서 식당 일을 하는 순자 씨의 딸이었죠.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쌈짓돈을 털어 그 약을 사려는 참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몇 년 전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선의로 건넨 선물이 독이 되어 돌아왔던 그 끔찍한 기억. 저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약 상자를 집어들려는 젊은 여인의 손을 붙잡았죠. 젊은 양반, 잠깐만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저는 여인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약 성분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사는 거요? 내가 예전에 저는 제 아픈 과거를 무기 삼아 그 약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한 힘이 실려 있었죠. 제 이야기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당황한 사기꾼은 결국 마을 청년들에게 붙들려 경찰에 인계되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 씨 딸이 제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씩 노인정에 들러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기도 해요. 보이스피싱 문자를 어떻게 가려내는지,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된다는 것 같은 것들이요. 한때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그 디지털 세상의 위험성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지혜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방파제에 앉아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어요. 경찰에 인계되던 사기꾼의 얼굴과 고맙다며 제 손을 잡던 젊은 여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정의라는 건 단순히 죄 지은 자를 벌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것 또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제는 아들 녀석을 생각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미어지지는 않아요. 그저 깊은 연민만이 남았을 뿐이죠.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그 아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형벌은 3년의 집행유예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나긴 인생을 자신의 비겁함이 남긴 끔찍한 결과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지옥일 테니까요. 저는 제 몫의 싸움을 끝냈고 이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을요. 멀리서 들려오는 기장 앞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괜찮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가장 큰 형벌은 차가운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 하는 삶일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정의는 복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지켜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한 어머니는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